주요 엔터 한 4군데가 있잖아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3군데가 다 인바운드로 연락이 들어오셔가지고 주요 매니지먼트 3군데는 그다음에는 에서도 저희가 지금 되게 많은 굿즈를 만들고 있거든요. 이거 어디까지 말해야 될지 모르겠죠. 일단 말을 할게요. 아, 네. 얘기해주세요. 이제 악마의 편집으로 네. 필요한 것만 몇몇 네, 예. 그래서 물 건너갔어요. 네, 탄산처럼 영감이 터지는 채널 킵스파크 채널입니다. 저는 PD 역할을 하고 있는 꼬PD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공동 호스트 역할을 하고 있는 깡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저희 채널과 관련된 이런 얘기를 좀 다시 하면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채널이 많은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영감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이런 대담 형태로, 팟캐스트 형태로 게스트분들을 초대를 해서 그들의 일생을 엿보고 경험들을 함께 공유를 하면서 조금이나마 찌릿할 수 있는 순간을 만들고 싶었는데, 저는 사실 스타트업계 인사분들을 항상 모시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저희가 이번이 9번째 게스트예요. 9번째 게스트 분으로 무럭무럭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오. 스타트업을 운영 중이신 게스트 분을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콘콘이라는 회사 창업해서 지금 한 3년 반 정도 지난 서소영이라고 하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IP 굿즈 제작 올인원 서비스인 오즈의 제작소랑 그다음에 IP 굿즈 판매 올인원인 유니버스 존 서비스 2가지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굿즈 제작 관련된 굿즈 제작부터 판매까지 원스톱으로 진행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2가지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하나씩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은 구체적으로요. 네, 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올인원 서비스, 그리고 유니버스 존 이렇게 네, 들었는데 맞아요. 일단 오즈의 제작소는 굿즈 추천부터 디자인 제작, 포장 배송을 올인원으로 진행을 하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저희 주요 고객은 대부분 B2B 기업분들이시고 그중에서 한 70%가 판매 목적으로 굿즈를 만드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한 25%는 마케팅 목적. 그래서 저희는 판매용 마케팅에 적합한 굿즈 쪽에 좀 더 포지셔닝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제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진 않고 국내나 해외 이런 쪽에서 샘플 테스트를 계속 맡겨가지고 검증된 공장분들과 따로 단가 협상을 맺어요. 단가 협상을 맺고 이제 입점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제작업체분들이 저희 파트너 페이지라는 툴을 사용해 주시면 주문이 들어오면 알아서 제작해서 이제 나가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제작의 영역에서는 주문 제작에 특화된 SCM 시스템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결국에는 굿즈 제작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편한 번거로움이나 수고로운 그런 문제들을 최대한 IT 시스템화 하는 게 저희 1차 목표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 기반으로 또 돌릴 수 있는 신사업이 바로 IP 라이선스 계약을 맺어가지고 굿즈도 판매하는 유니버스 존이라는 서비스고, 결국에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다른 서비스일 수는 있긴 하지만 플라이힐을 돌리는데 똑같이 영향력을 주는 그런 서비스긴 해요. 사실 저희 회사는 세미나 할 때 그런 사은품 개념으로 많이 나눠드리고 있는데 그것도 굿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쵸. 맞아요. 뭐 예를 들면 보조 배터리 같은 거를 이제 저희 로고 박아서 이렇게 주는데 그거 하나 만들 때도 굉장히 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디자인부터 해서 뭐 로고 어떻게 박아야 되는지 제작까지 이제 굉장히 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이제 한 번에 네. 다 해주시는 거죠. 맞아요. 저희가 또 되게 굿즈 제작할 수 있는 종류가 엄청 다양하긴 해요. 왜냐면 보통 한 제작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종이 인쇄를 할 수 있는 기계와 기술이 있다면 종이 관련된 굿즈만 제작이 가능하고, 그래서 원래 한 공장에서 다양한 굿즈를 제작하는 게 불가능하고 힘든 영역인데, 네. 저희는 작게 말해서 엽서 스티커부터 키링, 인형, 파우치, 뭐 옷, 뭐 등등 모든 이제 각 분야의
검증된 업체분들을 입점시켰기 때문에 다양한 굿즈를 한 번에 제작하고 포장해서 배송까지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팝스토어나 뭐 이런 데 가면 되게 굿즈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맞아요,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굿즈 제작이 필요한 담당자 분들이 되게 편해하시는 그래서 보통 MD나 마케터 뭐 이런 분들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어쨌든 저희 통해서 한 번에 좀 처리가 되다 보니까 회계팀이나 뭐 이런 쪽도 되게 편해하시는 그렇죠. 따로따로 다 계산서를 발행할 필요도 없고 네, 품위를 맞아요. 올릴 필요도 맞아요. 없고 그러니까. 네. 그러면 저 갑자기 궁금해진 게 그 B2B시잖아요. 제일 기억에 남는 고객사 아니면은 여기 고객사의 굿즈를 우리가 만들다니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고객사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좀 주요 엔터 한 4군데가 있잖아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3군데가 다 인바운드로 연락이 들어오셔가지고 인바운드로? 네네 뭐 그런 것도 조금 기분 좋고 인상 깊었었고 주요 매니지먼트 3군데면 SM, JYP, YG, YG, 하이브 하이브. 그렇다고 하면은 가 다 들어왔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리하시네요. 제가 또 엔터 영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맞나요? 맞아요. 네. 근데 또 엔터 쪽에서 굿즈가 굉장히 중요한 걸로 맞아요. 알고 있거든요. 근데 네. 거기서 이제 어떤 프로포즈를 받았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인바운드라고 또 했으면은 아웃바운드도 아니고 좀 신기했어요. 인연이 많이 있었나 보네요. 네네.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엔터사 쪽이 특히 굿즈가 많이 중요한 이유가 전체 하이브나 YG 같은 경우에는 전체 1년 매출액의 40%가 굿즈를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그게 그래서 하이브랑 YG의 굿즈 매출액만 한 1년에 한 1조 원? 두 개 합치면 그 정도 되는 시장이어서 그런 걸 여러 가지 좀 분석해봤을 때 이제 IP 회사들의 수익 창출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중에서 하나가 이제 굿즈이기도 하고 여기 그 수익 창출뿐만 아니라 팬심을 더 만들고 브랜딩하고 이걸 계속 인지도를 통해서 알리고 뭐 이런 목적으로서도 되게 좋은 아이템이어가지고 저희는 특히 좀 이제 그래서 IP 굿즈 쪽에 더 집중을 하게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고객사도 엔터사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는 뭐 T1에서도 저희가 지금 되게 많은 굿즈를 와. 만들고 있거든요. 네. SKT1 네. 그 롤. 페이커. 네. 그래서 거기가 이제 이거 어디까지 말해야 될지 모르겠죠. 일단 말을 할게요. 아, 네. 얘기해 주세요. 이제 악마의 편집으로 네. 필요한 것만. 그 홍콩코는 어떤 차별점을 갖고 있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개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좀 얘기하게 됐었는데 어쨌든 고객의 입장에서는 한 번에 다양한 굿즈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편하게 만들 수 있다가 이제 하나 그거긴 한데 또 내부적으로는 그 돌아가는 시스템이 다른 이제 경쟁사들 대비해가지고 주문 제작에 특화된 그 SCM이 좀 가장 좀 효율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고 어필을 하자면 일단은 예를 들어서 T1 고객사 분도 저희가 첫 거래가 한 100만 원대였었어요. 근데 정말 규모가 커져서 이제 한 번 거래할 때마다 그래도 막 몇 억씩 갈 정도로 거래가 커지고 그다음에 1년에도 한 구매를 20번 가까이 하실 정도로 뿐만 아니라 다른 고객사 분들도 한 번 저희 쪽에서 거래를 하시면 6개월 내에 재구매하시는 비율이 50%나 되고 그리고 심지어 재구매하는 고객사 분들의 평균 주문 금액이랑 그 다음에는 신규 고객사의 평균 주문 금액을 비교했을 때 17배나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 정도로 한 번 쓰면 엄청 만족한다. 네, 이거를 그냥 하나 뭐 어필을 하고 싶고요. 중요한 그 지표거든요. 재구매율. 되게 중요하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인바운드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네. 두 번째 어필하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사실 굿즈라는 게 보통 많이 소비하시는 분들이 1030 여성분들이잖아요. 딱 여기에 적합한 기획하고 하기 위해서는 사실 저는 또 실무자분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또 저희 실무자분들 중에서 굿즈나 이 IP, 뭐 게임이든 캐릭터든 이걸 사랑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또 그게 또 자연스럽게 고객이든 거래처와의 소통에서든 아니면 실제적인 성과에도 다 영향을 줬던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또 그냥 좀 어필하고 싶은 것 중에서 하나는 우리 회사 조직 문화도 되게 좋다. 왜냐면 조직 구성원분들도 다 너무 좋으시고 네,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조직 구성원분들이
완벽한 컨센서스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음. 굿즈를 갑자기 기획해야 될 일이 있었을 때 네. 뭐 아이디어를 묻잖아요. 근데 묻는데 갑자기 그냥 열기가 엄청 올라오를 정도로 아하. 이거 막 이러면서 막 이거 너무 좋은데 하면서 막 아. 엄청 이제 하시고 근데 그렇게 그런 재미가 저는 그 되게 좋은 원동력이라고 또 느껴지더라고. 이게 맞아요. 우리가 좀 음. 속도를 내는 데라든지 결과물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음. 엄청 많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서 아. 또 그래 팀원분들 항상 감사한 마음들도 많고 진짜 좋네요. 그 저번에 기원 우리 위스키 증류소 맞아요. 그 다니시는 직원분이 게스트로 나오셨는데 맞아요. 그 조직도 어떻게 보면 그 위스키의 팬들이거든요. 직원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 콘콘도 그런 굿즈의 팬이 돼서 응집력 있게 딱 움직이는 그런 힘을 가진 것 같아요. 네. 학창 시절과 뭔가 본인만의 전공이 지금 하는 일에 어떤 영향을 좀 줬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한 초등학생 때부터 창업에 관심이 많긴 했었어요. 오. 예. 이유는 모르겠지만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너는 뭔가 사업하면 잘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예, 그리고 식당이나 뭐 카페나 이런 데 가면 항상 여기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될까 마케팅을 고민을 한다든지 이상하게도 평수 계산 이런 걸 좀 잘하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보면 한 월세가 어느 정도 하겠고 그러면 이제 테이블 계산하면서 어느 정도는 로테이션 돼야지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들을 그냥 계산하는 것도 되게 좋아해가지고 객단가 계산하고 그래서 이런 거를 또 부모님이랑 얘기하는 것도 재밌었었고 자연스럽게 창업에 관심이 많았었다가 이제 제가 중학생 1학년 때 개인적으로 사춘기를 되게 크게 겪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사춘기를 겪으면서 저는 좀 되게 자아 성찰을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매일매일 그때 했던 게 하루에 작은 거라도 아주 소소한 거라도 한 개씩 나 자신을 알기 위한 것들 하나씩은 좀 찾아보자 해서 진짜 심지어 예를 들어서 나는 줄 넘기는 잘 못해 이런 사실이라도 소소하게 매일매일 생각을 했었었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에 대해서 좀 되게 잘 알게 됐었던 것 같아요. 뭐 사실 사람이라는 건 워낙 다면적이고 복잡한 동물이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해서 단언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때 성찰을 하면서 결국에는 질문을 딱 던졌었던 게 어른이 됐었을 때도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하면 삶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게 저의 주요 질문이었었어요. 그러면 행복은 언제 얻는 걸까? 뭐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어른이 되면 잠자는 시간 빼고 절반 정도는 일을 하면서 보내게 될 텐데 그렇죠. 그러면 일할 때 행복해야 내 삶이 행복해질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가 생각이 들었었고 그때부터 일이 제 삶에서 되게 중요해졌었어요. 절반이나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을 하면 행복할까를 고민을 해봤을 때 저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 쉽게 말해서 뭐 적성, 흥미, 가치관 이런 게 다 중요하다 생각을 했었었고 이걸 다 조합을 해봤을 때 나타나는 게 바로 이제 사업이었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사업하면 조금 더 나랑 잘 맞을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그때부터 이제 중고등학생 때 종종 경영 관련된 책 읽어서 막 혼자 좀 보고 아이템 계속 생각하고 뭐 그러면서 보냈었었고요. 심지어 그런 고민도 있었어요. 나는 어차피 사업할 건데 대학교 들어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솔직히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니까 부모님이 그러면 내가 그 소영이 대학교 등록금 을 위해서 모아둔 돈을 사업 자금으로 줄 테니까 너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라 라고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또 이제 너무 감사하고 진짜 진지하게 또 이제 고민을 해보다가 그래도 한번 뭐 인생 살면서 대학교 들어가서 얻을 수 있는 경험과 가치도 많으니까 네, 그리고 2년들 그런 것도 쌓고 싶어서 이제 대학교를 입학하게 됐고 대학교 다니면서도 뭘로 창업하고 싶을지가 너무 고민인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되게 관심사가 엄청 다양한 편이어가지고 그리고 창업이라는 게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될 거라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믿고 그렇게 나아가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직접 경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학생의 동아리, 봉사활동, 뭐 공모전, 뭐 소자본 창업 뭐 이런 거 크라우드 펀딩 이런 거 하면서 되게 다양한 걸 해보자 해서
다양한 경험을 하던 중에 우연하게 굿즈 제작을 좀 계속 하게 됐었었고 제작을 할 때마다 너무 불편했었고 근데 그 불편한 이유가 뭐지를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제작업체분들이 온라인에 아직은 미숙하셔가지고 나타난 문제였었고 근데 이 제작이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거는 산업 흐름 변화상 당연한 변화일 텐데 그거면 내가 한번 해볼까를 고민하다가 창업을 하게 됐었어요. 와. 이제 약간 타고난 사업가 기질이 좀 있으셨고 거기에 이제 여러 뭐 부모님 지원이나 아니면 여러 경험들이 이제 붙어서 이렇게 그쵸. 지금의 대표님이 되신 게 아닐까. 부모님의 응원이라는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아주 크죠. 이 맞아요. 심리적으로 뭔가 버팀목이 된다고 할까? 그게 맞아요. 진짜 큰 것 맞아요. 같아요. 소영 씨 얘기 들어보면 이제 되게 여러 가지 닷을 많이 찍어 두신 것 같아요. 아까 뭐 학생회도 하셨고 뭐 이것저것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거를 이제 이게 언젠가는 도움이 되겠지 하고 의도를 하고 좀 접근을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좋아서 했는데 그게 나중에 돌아보니까 다시 되었던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후자긴 해요. 네. 그러니까 미래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을 지금 하자라는 생각을 하진 않았었고 그냥 어쨌든 좋아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그때 3학년 1학기 때 한번 어떤 걸 했었냐면 제가 대학생 2학년 때가 특히 너무 바빴던 거예요. 정말 뭐 10분 단위로 쪼개야 할 정도로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팀플도 한 시즌당 한 10개씩 할 정도로 너무 바쁘고 그랬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도 그냥 일단 그 하고 싶은 것들을 저질렀고 근데 책임감이 좀 많은 편이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막 그렇게 살았는데요. 그때가 아마 2018년이었었고 2018년 좀 어떤 게 유행이었냐면 욜로라든지 아니면 좀 막 좀 쉼에 대한 중요성이 엄청 대두됐었던 맞아요. 시절이었어요. 힐링.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욜로가 그때 막 엄청 멋있어 보이고 근데 나는 욜로는 아니고 약간 그런 상황이었었고 그래서 나는 쉼에 대한 가치를 모르나? 쉼의 그 재미를 모르나? 라는 생각 때문에 3학년 1학기를 일부러 쉬어줬거든요. 근데 막 엄청 쉬진 않았어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4.5 학점 만점 맞았던 다 올해 이빨 받고 이제 뭐 상 몇 번 대회도 나가고 뭐 동아리 활동도 하고 하긴 했었어가지고 뭐 엄청 쉬진 않았지만 그때에 비해서는 좀 되게 많이 덜어냈고 근데 그렇게 보내면서 느꼈던 게 뭔가 되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뭐 쉬고 있는데 그냥 보드게임 카페 가고 하는데 뭔가 그렇게 뭐 재미는 있지만 뭔가 너무 헛헛했어요. 그냥 약간 좀 뭔가 공허하고 공허했어요. 심심하고. 네.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다시 되돌아봤는데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진짜 그 후회감이 너무 컸었고 그래서 나는 그냥 시간을 알뜰하게 쓰면서 밀도 있게 보내고 생산적인 일하고 그리고 심지어 팀플 이런 거 재밌어요 하거든요. 제가 그런 거 하면서 보내는 게 난 잘 맞고 재밌는 사람인 것 같다를 그때 깨닫고 그다음부터는 그냥 뭐 다행히 뭐 미련 없이 그냥 바쁘게 살게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도 그러는 중이고. 그러면 굉장히 기본적으로 바쁘게 사는 편이시고 네. 그리고 책임감도 굉장히 강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그런 거는 좀 어떻게 해소하거나? 네. 일단 스트레스 바쁜가 책임감 뭐 그게 또 스트레스긴 하지만 저는 일단은 제가 행복을 느끼는 가장 큰 요인이 성취감이거든요. 뭔가 제 인생의 원동력이 한 90% 이상이 다 성취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엄청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진 않는 것 같은 그런 와중에도 계속 뭐 성취라는 그 동기를 계속 주다 보니까 근데 사실 저는 성취감이 그 결과로부터만 얻는 것뿐만 아니라 과정으로부터도 성취감을 되게 잘 얻는 편이어가지고 그래서 좀 지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랑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긴 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네. 스트레스를 받을 때 푸는 방법이 엄청 다양하긴 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것도 많고 취미가 너무 많아서 가끔씩 좀 이제 예전에 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란 책에서 나왔던 멘트 중에서 하나가 되게 와닿았었던 게 내가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아픔을 받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인가? 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게 조금 공감됐던 게 너무 바쁘니까 절대적인 시간 자체가 부족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못하게 됐을 때 저는 좀 너무 속상했었거든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좋아하는 게 많으니까 속상한 거여가지고 그래서 좋아하는 게 뭐 헬스라든지 아니면 귀여운 거 보는 거, 강아지, 굿즈 사는 거, 뭐 주변 팝업스토어 이런 거 막 구경하는 거, 혼자 코너 가는 거, 다이어리 꾸미기, 노래 듣기, 좋아하는 공간 가기, 혼자 카페 가기, 친구랑 놀기 이 등등 좋아하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 좋아하는 것들로부터 얻는 그 힐링 재미의 도파민이 좀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그 운동으로부터 얻는 쾌락이랑 친구랑 수다 떨면서 나오는 그 즐거움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즐거움의 맛을 좀 기억을 해둔 다음에 내가 나 지금 이게 좀 필요한데? 라고 생각이 들 때쯤에 그걸 해요. 그러니까 나 지금 좀 약간 친구랑 놀아야지 풀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게 좀 되더라고요. 명확하게 그걸 아는구나. 어렸을 때부터 계속 나 줄넘기는 못하는 거야 이런 거 자아성찰을 하셨다고 그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것 네. 같아요. 좀 네. 생활 습관화가 된 것 같은데. 저는 스트레스 받고 뭔가 하고 싶은데 그게 뭔지 모를 때가 많거든요. 많죠. 근데 정확히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신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게스트분들 여태까지 거의 10명 가까이 모셨는데 공통적으로 했던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좀 언급을 좀 하고 싶은 부분이 다 자기 스스로를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과정과 계기들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아까는 사춘기 시절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 외에 다른 게스트분들도 내가 뭐 좋아하지? 심리학을 통해서 배웠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60년 뒤에 내 모습은 어떻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가 하는 일을 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찾기 위한 방법인 것 같아서 맞아요. 기업을 운영한다는 게 매 순간 시행착오인 거잖아요. 네. 이제 시행착오라는 게 말씀해 주셨듯이 통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변수들이 너무 많고. 근데 그 많은 변수 앞에서 좀 무력감을 느끼거나 그러지는 않으시나요? 무력감까지는 아니고 근데 오히려 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지나면 지날수록 사업이라는 게 너무 통제 불가능해서 나의 노력과 우리 회사의 실력만으로 결과가 나오진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조금 운을 조금 그냥 바라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정직하고 배려심 있고 선하게 살자라고 좀 이게 더 가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지금은 저는 솔직히 운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심하지 말고 거만해지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이게 운이 왔을 때 내가 이게 운이라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 기업이 실패한 원인들을 분석을 해봤을 때 운이 찾아왔을 때 그게 운이 아니라 실력인 줄 알고 뭐 이렇게 나타나는 결과로부터 실패하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또 많더라고요. 창업하기 전에는 성공한 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뭐 CEO분이 실력이 좋았다고 막 좀 생각을 하게 되고 실패한 기업 같은 경우에 CEO분이나 이게 좀 그게 좀 약해져서 그랬지 않을까? 근데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통제 불가능한 요인들이 많은 거를 너무 깨달았다 보니까 실패한 기업이든 성공한 기업이든 그거는 그 사람만의 노력과 실력으로 다 결정되는 건 아니라는 거를 너무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 맞아요. 같아요. 저도 진짜 공감하는 게 기업의 생존에 있어서 열심히 안 하는 기업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다 열심히 하는데 어떤 변수들에 의해서 그런 생존이 결정이 되고 성공이 결정이 되고 그런 외부 요인들을 절대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네. 그런 우리가 예측 불가한 그런 변수들을 좀 포괄적으로 추상적으로 운이라고 좀 표현을 하신 거고 그 접근도 되게 저는 재밌는 것 같아요. 이제 운을 나한테 얻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 야구 선수 오타니가 그런다고 하잖아요. 쓰레기 줍고 친절하게 대하고 사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기저에 되게 긍정적인 마인드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오타니와 같은 작은 선행에서부터 돌아온다 이런 마인드 생길 수 있었던 거고 여기서부터 내가 얻는 좋은 것들이 있다면 꾸준히 계속 이렇게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콘콘이라는 조직의 대표시고 이제 리더시잖아요. 이제 저는 아무래도 HR 쪽에 있다 보니까 어떤 소영님이 리더로서 발휘하는 리더십이 좀 궁금하거든요. 직원들에게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시는 편인지 네. 그리고 어떤 소통 방식을 좀 쓰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좋아요.
그 제가 고등학생 때 봤던 책 중에서 변혁적 리더십이 있었는데 네네. 그때가 그때부터 그게 좀 뜨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저는 그런 리더십이 저랑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뭐 저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을 때 뭐 엄청 막 카리스마 있고 이런 느낌도 아니고 네. 그리고 심지어 사실 사람들의 좀 이상하게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을 좀 잘 보는 편이었어요. 뭐 첫인상이랑 끝인상이 똑같다라든지 뭐 등등.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잘 아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도 하는 리더십 중에서 방법이 하나가 좀 사람마다 좀 다르게 리딩하긴 해요. 어떤 사람은 좀 책임과 권한을 주면 더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책임과 권한을 줬을 때 부담스러워서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래서 리딩 방식을 좀 다 다르게 하고 좀 약간 이끌어내는 편? 그 사람이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게 조금 더 제가 주요 많이 하는 리딩 방법이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주체성을 되게 좀 중요시 여기거든요. 모든 사람이 내가 주체적일 수 있을 때 더 행복해질 수 있고 더 에너지가 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예전에 봤던 뭐 책의 구절 중에서 인상 깊었던 게 엄청 회사에서 힘들게 있는 지친 상태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그날 저녁에 친구랑 술 마실 때도 그렇게 지쳐있을 것 같냐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에너지가 지친 게 아니라 그냥 수동적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지친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게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체적이려면 어쨌든 그분이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럼 하고 싶게끔 만들려면 그 동기가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뭐 돈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뭐 신뢰, 재미, 아니면 뭐 성취 다 다르기 때문에 좀 거기를 조금 더 건드려주는 것 같아요. 이거 방송 나가도 돼요? 네. 이거 보면은 구성원분들이 우리 어쩔 수 없어 대표니까. 나의 취약점을 그래서 내가 끌려가 약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되게 좋은 말이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주신 변혁적 리더십이라는 것 자체가 이 조직의 미션과 어떤 구성원의 미션을 일치시키는 게 변혁적 리더십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콩콘의 미션을 구성원의 미션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각자 개별적으로 다른 리더십을 좀 발휘한다 이런 이야기로 맞아요. 들리거든요. 근데 사실 그 외에도 되게 네.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저는 회사에서 되게 구체적인 데이터도 다 그냥 공개를 하거든요. 매출에 대한 변화라든지 네. 뭐 월별 뭐 등등. 그게 지금 어떤 상황이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안 좋은 것까지도 그냥 완전 다 공개를 하면서 토의를 해요. 저는 그게 또 뭐 좋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그냥 그분들의 입장에서도 솔직히 회사에서 이렇게 다 알게 되면 조금 더 내 회사까지는 아니긴 하지만 더 좀 동기부여 된다라든지 자기가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뭘 위해서 하는 거고 어떤 도움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분의 일이 안 되면 어떤 영향이 발생하고 이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 알게 되다 보니까 그게 그냥 좀 함께 성장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다. 네, 저는 그래서 뭐 그런 전략 회의를 구체적으로 할 때마다 다들 피드백이 좋긴 했었어요. 네. 그러면은 다음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네. 아까 말씀 중에도 예비 창업 이런 키워드도 나왔고 그리고 단계별로 뭔가 조금씩 성장했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론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해서 많은 분들이 창업, 스타트업을 시작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 같으니까 이 콩콘 그리고 오지의 제작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음부터 단계별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저는 처음에 이제 정부 지원 사업 중에서 예비 창업 패키지를 받으면서 좀 자금 조달을 했었었는데 예비 창업 패키지가 사업자를 내지 않은 분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정책이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긴 하지만 최대 1억 원, 뭐 아마 평균 한 5천만 원 정도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건데 처음에 그걸 받은 걸로 조금 했었었고 사실 자금 조달 방법이 초반에는 예비 창업 패키지뿐만 아니라 대외 수상금 뭐 이런 것들 모아가지고 진행을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돈이 뭐 정규직 채용을 하면서까지 막 하기에 좀 힘들 수 있는 돈이긴 해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는 거의 뭐 월급 없이 좀 했었던 게 있었었고
그 외에 뭐 투자 유치 같은 경우에는 제가 22년 1월에 시드 투자를 받았었는데 그 투자해줬던 곳이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주최했던 투자사였었고 네. 그래서 좀 뭐 멘토링 같은 거 하면서 알고는 있었었고 네. 그래서 그분들이 저를 알다 보니까 투자를 하시게 된 케이스여가지고 거기서 뭐 어떤 관계였어요? 심사역이었어요? 멘토였어요? 멘토분이셨어요. 투자사고 네. 멘토분이 네네. 멘티한테 투자를 한 거네요. 네네 맞아요. 전 솔직히 투자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고 당연히 그냥 제가 나중에 저희 쪽에 투자하신 이유가 뭔지를 여쭤봤었는데 네. 초기 창업팀일수록 아이템은 언제든 바뀔 수 있고 그냥 사실 그래서 창업자를 좀 많이 보는데 절 보고 그냥 투자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고 다행히 나중에 피vo팅을 하면서 지금 또 그래도 열심히 저도 그냥 그런 게 저희 회사가 그러니까 투자를 받게 되는 순간이나 뭐 스톡이나 스톡 옵션을 드리게 되는 그런 순간에 계속 책임감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내가 이분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뭐 투자하길 잘했다 혹은 입사하길 잘했다 이런 마음이 들게끔 하고 싶어서 그게 또 하나의 원동력이 되는 것 같고 그랬었고 그 다음에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도 했었어요. 네.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그다음에 창업 도약 패키지 뭐 이런 정부 지원 사업이 있고 뭐 그다음에 청년 창업 사관학교라는 것도 있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줄여서 청창사 초창배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청창사를 하면 초창배를 못 한다고 했었었고 그리고 저는 사실 그 뭔가 청창사가 조금 더 시간 소요를 많이 하긴 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 장점은 아무래도 시간 소요해서 뭔가 가다 보니까 주변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알 수 있는 확률이 되게 좀 많아진다? 네트워크가 넓어진다라는 장점은 있고. 근데 저는 좀 사업에 조금 더 몰두하고 싶어가지고 청창사 말고 초창패를 지원을 했고, 그 외에 자금 조달은 사실,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받은 거가 있어요. 이제 신용보증기금 혹은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을 해주는데 그 보증이 뭐 매출액이 뭐 안 발생하는 그런 스타트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업 계획서나 이런 거 내 그 가능성을 보고 그러니까 얼마를 보증을 해주면 이제 그 보증서를 토대로 은행에게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보증을 100%까지도 보증이 나오기도 해요. 네. 그래가지고 좀 좋은 방법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2년 10월에 피버팅을 했다 했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초기 창업 패키지 지원금이 조금 남아 있어가지고 다행히 직원을 채용을 할 수가 있었었고 그 피버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니까 이거 돈 되겠다 싶은 확신이 좀 더 많이 들어가지고 네. 그리고 플러스 그때부터 경기가 안 좋아졌잖아요. 투자 자금 시장 다 막히고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 무조건 될 것 같고 지금은 그냥 투자보다는 대출이 훨씬 좋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과감하게 23년 2월에 한 6억 원 정도 보증 받아가지고 그 대출금으로 이제 한번 열심히 성장하면서 지냈고요. 2023년에는 영업 손익이 마이너스 10% 나오긴 했어요. 네. 근데 2024년에 지금 7% 이익률로 전환돼가지고 그래도 다행히 열심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금 조달 방법이 되게 다양하긴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은 좀 대두되고 있긴 하지만 예전만 하더라도 스타트업에서 투자가 거의 필수인 느낌처럼 좀 많이 됐었는데 사실 그냥 자금 조달 중에서 투자라는 거는 하나의 옵션 중에서 하나고 그리고 사실 투자를 받는 것도 저는 솔직히 지금도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대출을 받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내가 이 사업에 대한 믿음이 강하다면 지금이 가장 지분 가치가 낮게 평가될 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니까 그리고 이게 무조건 그러니까 그런 확신이 생기면 솔직히 대출금이 그렇게 무섭진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도 다음 투자 유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고 있긴 하지만 최대한 그냥 더 키워가지고 더 비싸게 이제 신주 발행하고 싶은 느낌? 들으셨나요? 콘콘입니다. 예창패? 네. 예비 창업 패키지? 네네. 그리고 초창패. 저는 지금은 이제 창도패라고 창업도약 패키지가 뭐 3년에서 친화사회 법인에서만 지원을 할 수 있어가지고 이제 3년 지나가지고 지원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팁스도 있을 거고. 네 맞아요. 팁스 받으면은 진짜 엄청 인프라가 넓어질 텐데. 네, 한 5억 원 정도까지 해주는 거고 그게 이제 기술 기반 연구 R&D 기반의 사업이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기술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있긴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연매출이 20억이 넘으면 지원을 못 하는데 제가 그걸 놓쳐가지고
연매출이 20억이 넘었어요? 네, 그래서 물 와. 건너갔어요. 네. 팁스 그러면 또 못해요? 그러니까 연매출 제한이 있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팁스도 좀 연결할 수 있는 투자 회사가 있어요. 따로 그 투자사에게 1억 원 이상의 투자를 받으면 그때 팁스 기획권, 팁스 티켓이라고 불리는데 팁스 네. 기회를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심사를 통해 가지고 선정이 되면 그때 팁스가 되는 그런 구조이고요. 그래서 그건 한 5억 원 정도, 5억에서 7억 원입니다. 혹시 한번 알아봐 주시고 네. 네, 다르면 좀 정정해 주세요. 좀 스타트업계에 들어오시고 네. 한 4, 5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셨잖아요. 네. 그럼 이 과정에서 좀 이 업계에서도 좀 서소형이라는 이름이 콘콘이라는 회사가 알려졌을 텐데 네. 이렇게 알려지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조금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뭐 누구 회장님, 사장님 이런 분들 만나면서 와, 그쵸.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를 좀 엿볼 수도 있을까요? 맞아요. 네네. 근데 저도 근데 동기부여되는 순간들이 뭐였었냐면 사회적으로 멀리서 봤을 때 되게 대단한 회사의 대표님이신데 여전히 겸손하시고 아직은 부족하다. 꿈도 목표도 여전히 크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 그때 또 계속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아 나도 약간 반성하게 되는 것들도 있고. 진짜. 네, 저는 오히려 겸손한 자세와 높은 꿈, 목표를 가지는 그 모습들이 훨씬 더 멋있고 네, 좋더라고요. 그게 어려워요. 그렇죠. 겸손 진짜 힘들어요. 뭐예요? 서로 쳐다본가 정적이. 그 겸손 하지 않는 분들을 보면서 저 나름의 이제 분석이나 생각을 해봤었을 때 너무 겸손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저는 애초에 그 사람의 그릇이 작아 보이더라고요. 이미 자기 그릇이 작기 때문에 지금에서의 모습에 만족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혹은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보호받고 싶은 거죠. 자기의 그 솔직히 뭐 자기가 잘난다는 그런 느낌이 들면 기분이 좋으니까 근데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계속 그 우물 안에 계속 갇히는 느낌이 저는 들더라고요. 부족할 수 있는 건데 오히려 저는 자존감이 낮나? 이런 생각도 저는 들었었어요. 자존감이 높으면 자신의 부족함이나 뭐 이런 것들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러고 있잖아요. 좋아하겠습니다. 농담이고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정말 맞는 말이고 변은 익을수록 고기를 숙인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는 진짜 맞아. 진리고 어떤 그 시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좀 줄 수 있는 팁이 있으실까요? 개인적으로 솔직히 시간 관리를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하게 했었는데 루틴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루틴을 만들면 그 시간에 그걸 하면 되기 때문에 고민할 시간이 줄어드는 것도 맞지만 또 내 몸과 뇌가 거기에 조금 최적화되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옛날에는 저녁에 운동을 했었을 때가 있었는데 맨날 저녁에 운동을 가다 보니까 갑자기 아침에 가니까 너무 피곤했는데 근데 아침에 운동을 한 2주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젠 저녁 운동이 피곤해지더라고요. 내 신체와 내 구조 자체도 조금 그 루틴에 맞게 최적화되게 바뀌는 것 같다라는 걸 느꼈었고 그 외에는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10분이라는 시간이 짧을 수는 있지만 그게 쌓이다 보면 한 6번만 쌓이면 1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1시간 정도 운동을 하면 그래도 20-30분씩은 쉴 수밖에 없는데 근데 가만히 앉아서 30분 동안 뉴스레터 보라 하면 은근히 좀 질리는데 근데 그 사이사이에 보면 그렇게 안 질리거든요. 그게 그래서 저는 짜투리 시간 활용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은? 시간 관리 팁 중에서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업무 했을 때 스킬인 것 같기도 한데 약간 뇌의 구조 저기에서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이런 업무가 더 잘 되고 뭐 저녁에 이런 업무가 잘 되고 그게 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걸 좀 잘 파악해가지고 스스로 이 업무를 시간대에 맞게 좀 넣는 거라든지 아니면 1순위, 2순위를 좀 명확하게 좀 구분해가지고 하는 거랑 그다음에 몇 시까지는 이것까지는 끝낼 거야 하는 데드라인을 가끔씩 세워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좀 촉박해져서 집중도가 올라가지면서 속도가 빨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뇌를 좀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 게 너무 이제 막 동시에 여러 가지 하면 정신없고
진행도 맞아요. 안 되잖아요. 아무리 하루 업무가 많더라도 한 요 업무는 지금 생각도 하지 말자. 요것만 끝내자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처리하는 느낌? 이런 게 업무에서도 그렇긴 하지만 다른 데서 다 저도 모르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뇌의 그 시간대별 활성도에 따라서 타스크를 다르게 가져간다. 네, 맞아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 것 같고 24시간이 모자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게 가능한가? 인간이라면 와 이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많고 넘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제가 그래서 운동에서 과격한 운동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뭔가 그 에너지를 분출해야 되고 얘기를 들어보니 좀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 같고 그리고 지금 하는 일을 되게 즐기시는 것 같고 또 보고 배울 점들이 많은 것 같은데 본인에게 있어서 미래의 비전이 있다면 어떤 비전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비전보다는 사실 목표가 좀 더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열심히 진짜 살다가 딱 제가 상상을 했었을 때 죽기 직전에 내 삶을 되돌아봤었을 때 아, 나 너무 충만하고 밀도 있게 정말 잘 살다 간다. 다시 태어나도 이렇게까지는 못 살 것 같다라는 감정을 받으면서 죽고 싶어요. 그래서 묘비명도 정말 잘 살다 간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제 자식들이 저를 바라봤을 때 와, 나 우리 엄마처럼 못 살 것 같아. 약간 근데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던 이유 중 하나가 어느 순간 삶이라는 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사실 한국이라는 국가에서 태어난 것도 국가를 비교하기에는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뭐 먹지라는 걸 고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삶을 너무 잘 살다 가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해졌어요. 진짜 소영님 이야기 들어보면 그 밀도가 거의 진짜 꽉꽉 채워지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어쨌든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니까 우리 회사에 대한 비전도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진짜. 일단 저희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전할 수 있는 회사가 되는 게 목표고 네. 이제 거기에 대한 첫 번째인 굿즈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기업 자체를 봤을 때 저는 제가 죽어서도 살아남는 기업을 만들고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또 열심히 살아남아야 하는 초기 작은 기업이긴 하지만 굿즈 사업에서 어느 정도 그 캐파가 커진 상황에서 그때 돼서 그 다음 비전으로 계속 나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또 100년 기업 뭐 이렇게 바라보긴 하지만 네. 한 20-30년쯤까지도 만약에 건실하다면 300년을 바라볼 것 같고 이렇게 열심히 나아가고 싶습니다. 진짜 파이팅입니다. 네. 한 자리 우리도 채용 필요하시면 저희 채널이 사실 최근에 계속 이 예술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분야의 어떤 다른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을 뵙고 그리고 소영님은 저랑 또 거의 정반대의 분이세요. 에너지나 아니면은 뭐 성향이나 이런 분들이. 그래서 그만큼 너무 많은 걸 느꼈고 되게 영감도 많이 느꼈고 또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소영님의 인생을 평소에도 좀 많이 본의 아니게 엿보게 되는 그런 환경에 있는데 평소에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진짜 열심히 사는구나. 때로는 진짜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때로는 왜 나한테 이런 자극을 주지? 이런 생각도 진짜 했었던 것 같아요. 건강한 자극을. 건강한 자극을. 왜냐면 너무 초지일관 열심히 사는 모습들이 비춰지다 보니까. 근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서 정확하게 느꼈던 거는 나는 저렇게 못하겠다. 그리고 거기서 배울 수 있는 점만 배워야겠다. 근데 루틴 잡는 건 좀 따라 해보고 싶고 그리고 그 루틴의 밀도를 조금씩 꽉 차게 가는 건 좀 배우고 싶어요. 그런 동기부여를 좀 받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진짜로.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떠셨어요, 우리 소영님은? 저도 일단 너무 이제 편안하게 진짜 잘 들어주시고 좋은 질문 던져주셔가지고 편안하게 또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았었고, 약간 또
뭐 사업 얘기도 하긴 했었지만 그냥 살짝 또 인생에 대한 얘기들도 막 하면서 저를 또 다시 되돌아보고 사색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만약에 창업을 꿈꾸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도 하나 있는데 해도 되나요? 그럼요. 너무 좋죠. 네, 많은 창업가 분들이나 이런 걸 만나 뵈면서도 느꼈었던 게 그 사실 보통 창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스타트업 창업이라면 스타트업 쪽이라면 아무래도 내가 하고 싶은 걸 만드는 경향들이 좀 나타나긴 하더라고요. 근데 네. 저희는 돈을 벌어야 되는 조직이고 그러면 돈을 쓰려면 사람들이 사고 싶은 걸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진짜 그 문제를 잘 잡아야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문제가 더 중요하지 거기서 솔루션은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아이템을 항상 생각을 했었었는데 대학생 때부터는 무슨 문제를 풀까를 더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이템은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거고 심지어 그거에 대해서 또 가끔씩 좀 계속 판단할 때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내가 만들고 싶어서 만드는 건지 뭐 등등을 또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도 중요한 것 같고 약간 사실 방향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를 저는 피버팅하면서 뼈저리게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아셨을 것 같긴 하지만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냥 계속 똑같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서 일하고 했었었는데 근데 피버팅하면서 느꼈던 감정 중에서 가장 큰 거 하나가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고 속도를 내봤자 그냥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뿐이구나. 네, 방향 키를 잘 잡아야겠구나를 너무 뼈저리게 깨달아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항상 아무리 바쁘다라도 한 발짝 떨어져서 방향을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게 됐는데 사업할 때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방향 속도도 중요하긴 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속도를 내야지. 네, 그게 좀 약간 모든 창업가 분들에게 주제 넘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 방향을 잘 잡아라. 네. 뭐 콩콘이 피버팅을 했었을 때 뭔가 이루고자 하는 가치의 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피버팅을 잘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솔루션을 집중해가지고 찾기보다는 그 문제 혹은 그 질문을 좀 더 들여다봐서 거기서 뭔가 새로운 해결책을 찾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우리 소영님의 얘기였습니다. 진짜 주변에 보면 그 고객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것을 하려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정확히 방향을 잡고 그 고객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더 고민하고 이제 했을 때 그 기업이 더 생존할 가능성이 높다. 예, 저도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방향을 잘 잡으시면 잘 어울리지 않나요? 콘콘 무슨 회사예요? 굿즈 같았어. 약간 이렇게 되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잘 어울려요. 근데 오늘 소영님이 해주신 이야기를 듣고 진짜 많은 분들이 좀 영감을 많이 얻었을 것 같아요. 창업에 특히 관심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거를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더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콩콘을 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회차에 오게 돼서 영광이었고요. 좋은 시간 보내다 갑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킵스파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